자, 여러분 보르헤스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르헤스는 호르헤 루이 보르헤스라고 이제 이름만 들어도 라틴 계열이구나 짐작이 되실 거고요. 스페인이 아니면 라틴 계열이구나 이제 짐작이 되실 건데 워낙에 태어나기는 아르헨티나입니다. 생물 연도 1899년에 태어나서 1986년에 죽었습니다. 87년 살아서 꽤 장수했다고 할 수 있고요. 1899년에 태어난 또 제가 알기로 제가 아는 좋아하는 작가 나보코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끄트머리에 딱 이렇게 태어났는데 보르헤스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이제 보르헤스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카프카를 할 때는 그 작가, 생활인으로서의 작가가 있잖아요. 그야 성장 배경, 가정 환경, 뭐 성격 이런 것들, 어떤 교육을 받았고 뭐를 전공했는지, 뭐 부모와 어떤 갈등을 하고 뭐 어떤 연애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작품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떻게 그게 이제 소설 속에 반영되는지 그게 핵심이었는데 보르헤스는 반대로 그러지 않는 작가의 이제 대표격입니다. 그럼 얘는 도대체 뭐를 가지고 소설을 썼을까? 이죠. 근데 이제 워낙에 사람인지라 표현이 좀 웃긴데 아주 뭐가 없을 수는 없어서 간단하게 이제 짚어보면은 그 태어나기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지만은 집안 자체가 아르헨티나 속에 있는 아주 작은 유럽이라고 할 정도로 집안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쪽,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예 영국인이었던 것 같고요. 이쪽은 영국 쪽이고요. 어머니는 이제 스페인 쪽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인 문화와 영국 문화가 이제 같이 들어와 있고 종교는 가톨릭이고 어릴 때부터 영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돈키호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보르헤스가 돈키호테를 스페인어로 읽기 전에 영어로 먼저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고 집에서도 이렇게 외할머니랑 대화를 할 때는 스페인어로 쓰고 그 다음에 친할머니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는 아예 영어로 이름도 조지라고 호르헤잖아요. 조지. 이제 근데 이런 식의 이중 언어가 이중이면 문화도 다 이중입니다. 이런 이제 이중 언어 가정이 그 남미에는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짐작이 되잖아요. 그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를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쉬울 것 없는 집안에 이제 그런 아들로 태어났는데 문제가 건강입니다. 근데 이 집안이 유전자가 조금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눈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눈 치료 때문에 막 외국에 가 있고 이랬었는데 그 태어났을 때 보르헤스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의사한테 처음 물은 게 얘는 눈이 괜찮냐고. 근데 그때는 괜찮다 했는데 역시나 이제 자라면서 집안에 그 유전자가 슬슬 이제 이렇게 치고 올라옵니다. 팔싹둥이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거 빼고 이 유전병 이게 눈이 문제인데 요즘식으로 하면 약시인 것 같아요. 저시력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점 나빠지다가 나중에는 그냥 아주 실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보르헤스라는 작가를 알았을 때 보르헤스는 이미 중년 심지어 조금 초로에 이제 접어든 그런 이제 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이미 눈이 네,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게 1927년이니까 28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 시력을 잃기까지 요즘은 장님이란 표현 안 쓰는데 아무튼 이제 완전히 장님이 되기까지 총 8차례 이제 수술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보르헤스와 관련하여 보르헤스 자신이 자기 얘기를 정말 안 쓰는데 그나마 자기 얘기 좀 쓴 게 이거 눈 얘기 이제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40, 50대 됐을 땐 이미 이제 눈이 안 보여가지고 보르헤스는 동영상이나 뭐 이런 거 인터뷰를 찾아보면 이미 할아버지고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 볼 때 진짜로 할아버지고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지팡이 이렇게 손을 딱 얹고 이렇게 턱을 개고서 이렇게 허공을 이제 응시하고 있는 것 같은 눈 자체도 흐리고 근데 이제 보르헤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보르헤스의 작품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모습 자체도 대단히 이제 문학적이고 예. 보르헤스의 문학 세계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보르헤스 소설에는 이건 옥타비오 파스라는 멕시코의 이제 그 평론가라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물론 못하고요. 이제 어릴 때 조금씩 이제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문학의 테마는 단 두 개뿐일지도 모른다. 하나는 한 인간과 다른 인간의 관계고 다른 하나는 외로운 한 인간이 우주와 자신 앞에 홀로 서 있는 것이다. 보르헤스는 후자에 속한다라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소설을 떠올리면은 소설에는 인간, 여기서 이제 인간이라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 한 명 나오면 소설 안 돼요. 사건이 되려면 최소한 둘은 돼야 되거든요. 아니면 한 명 있는 이 인간이 분열해가지고 어떻게 좀 사건을 만들든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즉 최소한 둘 이상의 인간이 나와야 됩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사건을 만들어 가거든요. 이게 전통적인 의미의 이제 소설인데, 보르헤스 소설에서는 전반적으로 사람, 인간이라고 할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나오지 않고 뭔가 인간에 해당하는 뭔가가 나왔더라도 이 옥타비오 파스의 표현대로 우주와 자신 앞에 홀로 서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 우주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대한 도서관 속에 혼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책이라는 또 거대한 형상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의 세계라고 이제 보고, 이 고독한 이 소외된 이 일부러 소외한, 스스로를 소외시킨 이 고독한 한 인간은 오로지 이제 책과 이렇게 대면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보르헤스의 이제 그거고, 그렇다 그게 그 자기 이 사람 전기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게 이렇다 할 연애라든가 뭐 교우 관계라든가 이런 게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도서관에서 관장을 하면서 계속 책 읽고 쓰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요. 외국어 공부 이제 많이 했고, 신곡을 또 되게 좋아해가지고 신곡 강의도 많이 했고, 최근에 아주 최근인데 민음사에서 이 보르헤스의 에세이집을 출간을 했습니다. 되게 두툼하게 5권인데 이제 제가 주문을 해가지고, 물론 다 읽지는 못하고 이렇게 쭉 훑어보는데 온갖 것들에 대해서 다 썼더라고요. 짧은 것도 있고 이제 긴 것도 있고. 그래서 소설이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렇게 민음사에서 나온 전집으로 한 요 정도 됐는데, 소설보다도 굳이 치자면 에세이가 한 1.5배, 2배 이 정도, 2배까지는 안 돼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집 조금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 소설도 바르고 발랄해서 정말 엑기스만 만들어 놓은 그런 소설인데, 도대체 이런 소설을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근데 이제 보르헤스의 전기를 보면 아무리 발라내려고 해도 우리가 작가들의 이렇게 일생을 볼 때 흥미로운 것들이 몇 개 있잖아요. 아, 맞아, 나도 그랬어. 아, 혹은 이런 경험이 있어야 역시 작가가 되나 봐. 근데 연애도 없어. 그렇다고 뭐 어디 운동해갖고 혁명 같은 거 해갖고 감옥에 들어갔던 경험이 있던 것도 아니야. 그냥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좀 어떤 트라우마, 거대한 사건, 뭐 도스옙스키처럼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을 뻔했다라든지 그런 게 있느냐? 그게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1938년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였다고 하는데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폐혈증으로 이제 수술도 받고 한 달 동안 거의 생사를 헤맸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39세. 그나마 이제 요 정도로 이제 요약이 돼서, 보르헤스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쓰는 얘기 두 번째 이제 요거 폐혈증, 요거 이제 두 가지 사건입니다. 이거 말고는 이제 거의 없고, 인생이라 하면은 이제 책 읽은 인생, 내가 뭐를 읽었는지, 네가 누군지 말해봐 이러면 이제 우리는 뭐뭐뭐뭐 쭉 얘기를 하잖아요. 학교 어디 다니고 전공은 뭐고 가족관계는 이렇고 뭐 신체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신체 크기 뭐 키는 얼마고 체중은 얼마고. 근데 보르헤스는 너에 대해서 얘기해봐 이러면 나는 무슨 책을 읽었고 무슨 글을 썼고 이제 이렇게 얘기 이제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보르헤스의 인생에서 그나마 또 극적인 거 하나가, 그 아르헨티나가 이제 정치적으로 아무래도 제3국이니까 조금 이제 시끄러웠던 그런 시절인데, 그 페론이 집권을 하면서 페론의 아내가 그 영부인이 에비타입니다. 그 영화도 옛날에 그 마돈나가 나와가지고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그 노래도 부르고 했었는데요. 이 페론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제 도서관 관장을 하던 보르헤스를, 이거 저도 자료 보고 정리를 한 건데, 동물시장의 조류와 토끼 감사관으로 이제 발령을 냅니다.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이제 보르헤스가 쓴 건데, 직업을 잃고 나니 처음에는 참 막연했다. 몇 달 전 어느 영국 노부인이 찻집에서 내게 점을 봐준 적이 있었다. 그녀는 내가 얼마 안 있어 여행하고 강연하면서 돈을 벌게 되리라고 그렇게 예언했다. 전혀 믿지 않은 거예요. 이룰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47살이 돼가지고 그렇게 거의 어떻게 보면 인생을 마감하기 시작해야 하는 그런 나이에 완전히 새로운 삶이, 흥미로운 삶이 이제 내 앞에 전개되었다 해서 진짜 이렇게 양복 차려입고 돌아다니면서 쭉 강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그 보르헤스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렇게 눈 멍한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 죽을 때는 그 스위스 가서 이제 죽었는데, 아까 그 연애를 안 했다 했는데,
보르헤스 옆에는 항상 그 누나 같은 아름다운 엄마가 있습니다. 진짜 저도 사진 보고 깜짝 놀랐는데 프루스트도 그렇고요. 전형적인 마마보이 엄마가 다 해줄게. 그리고 이제 프루스트도 그 일기나 편지 이런 자료들 보면은 아들이 30 몇 살인데도 엄마가 우리 아들이 응가를 잘했는지 너무 궁금하구나 이렇게 이제 제3자가 보면 이제 좀 거시기 한데 엄마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이제 또 너무 이렇게 밀접하다 보니까 엄마가 엄마이면서 또 동시에 뭡니까 이 비서이기도 하고요. 그 관계가 이제 너무 밀접하다 보니까 어쩌면은 이제 그런 연애 라인이 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